아니, 사람이 없는데 엽전이 스스로... 이건 뭐야? 그 엽전, 당신이 손댈 물건이 아니오. 아씨, 기생월홍 아씨. 그 엽전은 사람을 부르지. 찾아야 할 자에게로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오. 왜 나에게 온 것이오? 당신은, 이제부터 그대는 달전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것이오. 달전,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달전의 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막 끝난 선조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강진 근처 송리면이라는 산골 고을에는 전란의 상흔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가옥의 검은 기둥이 여기저기 서 있었고 논밭은 제대로 갈리지 못한 채 잡초만 무성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굶주림과 병은 여전했고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송리면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으나 고을 곳곳을 휘감는 바람은 어쩐지 잿빛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이 땅을 떠돌고 있는 듯했지요. 그 고을에서 한 젊은 머슴의 운명이 크게 뒤바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청운이었습니다. 청운은 원래 평범한 농가의 아들이었으나 전란 중에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게 되었지요. 당시 15살이던 청운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 송리면에서 제법 이름난 양반가인 윤가의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청운은 마른 듯하면서도 단단한 체구를 지녔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박한 성정이었으나 눈치는 빨랐고 한번 맺은 은혜는 끝까지 갚으려는 의리 깊은 성품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 옳다고 믿는 일에는 물러서지 않는 고집이 있어 가끔 다른 머슴들과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청우는 날마다 마구간을 돌보고 장작을 패고 장터에 나가 심부름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었으나 윤가 식구들이 베푸는 밥과 잠자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지요. 청운의 삶은 단조로웠으나 윤가에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먼저 윤가의 장손인 윤세우 도령이 있었습니다. 26살의 윤세우는 과거를 준비하던 선비였으나 번번이 낙방하여 집안의 골칫거리였지요. 윤세우는 유독 청운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천한 머슴 주제에 영리하고 눈치 빠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윤가의 마님인 최씨 부인은 청운을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40을 넘긴 최씨 마님은 자식이 없어 외로운 마음이 컸고 청운의 성실함을 보며 죽은 아들을 떠올리곤 했지요. 하지만 최씨 마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송리면의 기생집인 송림루에 월홍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월홍은 절정의 미모를 지닌 기생으로 고을의 양반들이 다투어 찾는 이였지요. 하지만 월홍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슬픔과 무언가를 찾는 듯한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홍은 어느 날 우연히 장터에서 청운을 보고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흐르는 금전의 그림자. 청운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벽녘 마구간에서 말에게 여물을 주고 아침나절에는 장작을 패고 점심때가 되면 장터로 나가 마님이 부탁한 물건들을 사왔지요. 저녁에는 윤가의 마당을 쓸고 우물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송리면에는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터의 약장수가 사라졌고 다음에는 주막의 주모가, 그 다음에는 떠돌이 거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이상한 점은 사라진 이들이 있던 자리에는 언제나 엽전 한 입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우는 어느 날 장터를 지나다 길바닥에 떨어진 엽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엽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평범한 엽전과 달리 가운데 구멍 주변에 작은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청우는 별 생각 없이 그 엽전을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느 가을밤 윤가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곳간을 지키던 하인이 다급히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곳간의 엽전 꾸러미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윤세우 도령이 달려나와 곳간을 살폈으나 자물쇠는 멀쩡했고 부서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명 보자기에 쌓여있던 엽전 수백 잎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윤세우는 즉시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누군가 집안의 금전을 훔쳐갔다. 도둑이 나간 것이니 모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라. 청우는 억울했습니다. 청우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고 남의 것에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하지만 윤세후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청운, 내가 오늘 낮에 곳간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내 주머니를 보자. 청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낮에 주운 봉황 문양의 엽전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세우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 증거가 있지 않은가. 범인을 찾기 전까지 청우는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청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지요. 동이 트자마자 청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청우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지요. 청우는 윤가를 몰래 빠져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소문이 모이는 법이었고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객주집 주인에게 물었고 쌀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으며 떡장수 할아버지에게도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며 사람들을 만났지요. 해가 기울 무렵 주막집 할머니가 청운을 불러 세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엽전이 사라지는 일을 묻고 다닌다면서? 그거 말이야. 송림루의 기생워롱이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네. 청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워롱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마다 워롱이가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 조심하게. 기생은 아름답지만 독을 품고 있는 법이야. 청운은 송림루로 향했습니다. 비록 천한 머슴이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송림루는 고을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과 주홍빛 난간이 저녁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요. 청우는 송림루의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 뒷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고 한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워롱이었습니다. 청우는 숨을 죽이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워롱은 소문대로 절세의 미인이었지요. 하얀 비단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입었고 머리에는 붉은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워롱이 고개를 들어 청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청운은 당황하여 얼른 절을 올렸습니다. 송구합니다. 소인은 윤가의 머슴 청운이라 하옵니다. 워롱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가의 청운? 소문은 들었습니다. 엽전 도둑으로 몰렸다지요? 청운은 고개를 들어 워롱을 바라보았습니다. 워롱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아닌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도둑이 아니옵니다. 진실을 찾고자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워롱은 한동안 청운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찾고 있는 것이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운은 워롱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워롱도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청우는 워롱의 머리에 꽂힌 붉은 비녀를 보았습니다. 비녀 끝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운이 주운 엽전과 똑같은 문양이었지요. 청운은 워롱과 헤어진 뒤 엽전의 흔적을 따라 송리면 북쪽의 산길로 향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라진 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산길이었지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나 청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잡목이 우거지고 바위가 많아 걷기가 쉽지 않았지요. 어느덧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귀곡성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청우는 두려웠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주먹만 한 돌을 집어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누구냐? 나와 보아라.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며 숲속이 고요해졌습니다. 청우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으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려움에 물러서면 진실을 찾을 수 없다. 나는 끝까지 가야 한다. 청우는 산길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산길 끝에는 낡은 사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운이 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당 바닥에는 수백 개의 엽전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커다란 봉황 문양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청우는 엽전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모두 봉황 문양이 새겨진 엽전이었지요. 그 순간 청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엽전들을 모으고 있다. 엽전이 스스로 움직여 이곳에 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청우는 사당 벽에 걸린 낡은 현판을 보았습니다. 현판에는 억울한 혼을 위로하는 고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엽전들은 억울한 혼과 관련이 있단 말인가? 청우는 더 이상 도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엽전을 움직이는 존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운이 사당에서 나와 산길을 내려오는데 워롱이 나타났습니다. 청운은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워롱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워롱은 작은 보자기를 청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산길은 위험합니다. 이 약재를 품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나쁜 기운을 막아준답니다. 청운은 보자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워롱의 손이 청운의 손에 스치는 순간 청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워롱은 청운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청운 나리는 왜 이리 애를 쓰십니까? 그저 윤가를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청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비록 천한 머슴이오나 억울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마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갚아야 하고요. 워롱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리 있는 분이시군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이가 많았다면 이 세상에 억울한 혼이 이리 많지는 않았을 텐데요. 두 사람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스쳤습니다.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오가는 듯했지요. 청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머슴이요. 저분은 기생이다. 감히 마음을 둘 수 없다. 하지만 청운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청운이 윤가로 돌아가자 더 큰 소동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윤세우 도령이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청운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운이 노미 송림루의 기생 워롱과 짜고 우리 집안의 재물을 훔쳐갔소. 여러분이 증인이시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머슴이 기생과 내통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청운은 항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다만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윤세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 씨 마님이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청우는 우리 집에서 7년을 성실히 일한 아이입니다. 증거도 없이 몰아세울 수는 없습니다. 윤세우는 마님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청운을 두둔하시니 혹시 마님께서도 이 일에 관련이 있으신 것 아니옵니까? 최 씨 마님은 창백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마님에게로 쏠렸지요. 청운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준 마님까지 비난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운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윤가도 마님도 모두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청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는데 안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청운은 조용히 다가가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최 씨 마님이 촛불 앞에 앉아 엽전을 하나하나 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엽전들은 모두 봉황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엽전을 세다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달전이여, 달전이여. 그대들은 언제까지 이 집을 괴롭힐 것인가? 청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 달전이 무엇이옵니까? 최 씨 마님은 깜짝 놀라 청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청운아, 들어오너라. 이제는 내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마님은 청운을 앉히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전이란 하늘 품고 죽은 이들의 혼이 깃든 엽전이란다. 우리 윤가는 대대로 이 엽전의 저주를 받아왔지. 선대 어르신 중 한 분이 억울하게 죽은 이의 재물을 빼앗았고 그 혼이 엽전에 깃들어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야. 청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당에 모인 엽전들은 모두 그렇다. 죽은 자의 한이 서린 것들이지. 그 엽전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단다. 청우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억울한 혼의 복수였던 것입니다. 청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달전, 억울한 혼, 그리고 월홍. 모든 것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지요. 동이틀 무렵 청우는 마당으로 나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청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윤가도, 마님도, 그리고 월홍도 모두 위험에 빠진다. 나 혼자 억울함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해야 한다. 청우는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을 지닌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지요. 청우는 결심했습니다. 엽전을 모으는 존재의 정체를 밝히고 이 저주를 끝내겠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말이다. 청우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청운이 사당에 도착하자 월홍이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의 월홍은 더 이상 아름다운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서는 푸른 기운이 흘러나왔고 눈동자는 슬픔으로 가득했지요. 청우는 알았습니다. 월홍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홍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월홍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아보셨군요. 저는 월홍이 아닙니다. 아니, 월홍이었던 적도 있었지요. 월홍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임진왜란 때 의녀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전란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며 밤낮으로 일했지요. 하지만 한 관리가 저를 탐했고 제가 거부하자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저는 한을 품고 죽었고 제 혼이 이 엽전들에 깃들었습니다. 청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네, 저는 원혼입니다. 저를 죽인 관리의 집안이
바로 윤가와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하려 했지요. 청우는 워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슬픔과 외로움이 더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우는 물었습니다. 복수를 하시려면 하십시오. 하지만 무고한 마님과 고을 사람들까지 해치지는 마십시오. 워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운날이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복수만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청우는 워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당신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윤가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곳간의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수백 개의 엽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엽전들은 바닥에, 벽에, 천장에 붙어 윤가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지요. 최씨 마님은 그 광경을 보고 혼절했고 윤세우 도령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청운이 급히 윤가로 달려갔을 때 이미 집 전체가 봉황문양이 엽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워롱이 서 있었습니다. 청운날이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윤가의 선대는 저를 죽인 관리에게 뇌물을 바쳤고 덕분에 불을 쌓았습니다. 이 집안은 제 한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청우는 워롱 앞을 막아섰습니다. 워롱,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한을 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워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오래 이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끝을 보고 싶습니다. 워롱이 손을 들자 엽전들이 일제히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가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요. 청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워롱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청우는 워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워롱은 놀란 표정으로 청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운은 품에서 봉황문양의 엽전을 꺼냈습니다. 처음 주었던 그 엽전이었지요. 이 달전의 중심이 되는 엽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뜨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풀릴 것입니다. 워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면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달전의 한이 모두 당신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청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윤가의 은혜를 갚아야 하고 무엇보다 당신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청우는 윤가의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그곳 한가운데에 가장 크고 빛나는 엽전이 놓여 있었지요. 청우는 엽전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청우는 이를 악물고 엽전을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엽전에서 푸른 불꽃이 튀어나왔고 원혼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엽전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순간 윤가 전체를 뒤덮었던 엽전들이 일제히 빛을 잃으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우는 쓰러졌습니다. 달전의 한이 모두 청운의 몸속으로 들어왔고 청운의 혼이 잠식되기 시작했지요. 워롱이 급히 달려와 청운을 안아 올렸습니다. 청운날이 정신 차리십시오. 청운의 눈동자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원혼의 힘이 청운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지요. 워롱은 눈물을 흘리며 청운을 흔들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청운은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워롱은 깨달았습니다. 청운이 자신을 구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워롱은 청운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청운날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복수의 눈이 멀어 당신의 마음을 몰라보았습니다. 워롱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노래였지요.
그것은 원혼을 달래는 의녀의 진홍가였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자 청운의 몸을 잠식하던 원혼의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롱은 마지막 힘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를 마치자 워롱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운 나리, 당신 덕분에 저는 하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히 떠날 수 있습니다. 청운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워롱,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워롱은 미소를 지으며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달빛 속으로 사라졌지요. 청운은 손을 뻗었으나 이미 워롱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청운이 깨어났을 때 윤가의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청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운아, 정말 고마워라. 내가 우리 집안을 구했구나. 마님은 청운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윤가의 선대 어르신은 임진왜란 때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공을 가로챘고 그 관리는 워롱을 죽였던 것입니다. 워롱은 억울하게 죽은 의녀로 수많은 병사를 구했던 선량한 사람이었지요. 워롱은 죽어서도 진실을 밝히려 했고 달전을 통해 윤가에 복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윤세우 도령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운을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봉황 문양의 엽전은 의녀 워롱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었고 그 엽전들은 그녀의 한이 깃들어 움직였던 것이지요. 청운은 워롱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윤가는 고을 사람들을 모아 큰 제사를 올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억울하게 죽은 이들, 특히 의녀 워롱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였지요. 윤가는 선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속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씨 마님은 청운을 불러 말했습니다. 청운아, 우리 집의 양자가 되어 다오. 내가 있으면 윤가의 앞날이 밝을 것 같구나. 청운은 깊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하지만 소인은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청운은 윤가를 떠나 고을의 향리 밑에서 사환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윤세우 도령은 잘못을 뉘우치고 관하로 보내져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운이 선처를 부탁하여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요. 윤가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탐욕에 빠지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는 집안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청운은 일을 마치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지요. 청운은 워롱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동자, 차가운 손, 그리고 마지막 미소를 말입니다. 청운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무언가 차가운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엽전 조각이었습니다. 청운이 깨뜨린 달전의 조각이었지요. 그 조각은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운은 엽전 조각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워롱, 당신은 이제 편히 쉬고 계시겠지요. 저는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억울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청운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워롱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청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억울한 혼이 생긴다면 내가 나서리라. 청운은 그렇게 다짐하며 말로 향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욕은 죄를 부르고 진심은 억울한 혼도 달래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청운은 비록 천한 머슴이었으나 진심과 용기로 억울한 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청운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